네, 세포의 구성 성분 오늘 단백질하고 핵산 마저 진도 다 뽑도록 하죠. 자, 단백질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리다가 걔네들이 3차원적으로 재바로 폴딩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이제 단백질이라 부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떠한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단백질 접힘, 폴딩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진 형태를 우리가 컨포메이션, 제대로 된 컨포메이션을 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아미노산들 중에 뭐 칼복실 그룹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미노 그룹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R 그룹이 있죠. 걔네들끼리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R 그룹이 아미노산에 있을 때는 R 그룹이라고 부르지만 아미노산이 단백질에 들어가서 단백질의 일부분이 되었을 때는 아미노 애시드 레지듀, 아미노산 잔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단백질의 접힘 현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풀려졌던 게 접히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하필 저절로 여길 보렴 폴리펩티드를 이루는 각 아미노산의 R그룹끼리 수소결합, 이 부분 수소결합 있어요. 수소결합, 여기 있죠. 수소결합, 이황화결합, 다이설파이드 본드, 시스테인 레지듀, 아미노산 잔기,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 잔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사이에서. 그리고 소수성 상호작용,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뭐 분위기가 아니라 비유가 좀 적절하지 못한데 어쨌든 뭐 반에서 뭐 왕따 당한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왕따 당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논다. 그쵸? 세포 안쪽은 다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이죠, 물.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인 애들은 한 군데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을 피하려다 보니까 같이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소수성 상호작용,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그리고 판데르발스 인터랙션. 이것도 역시 분자면 분자끼리 어느 정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자단끼리의 상호작용을 서로 간에 친밀감?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그런 거를 우리가 판데르발스 인터랙션이라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다이폴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순간적으로 조금씩 차지가 생기거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서로 끌리게 되는 건데, 뭐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소에는 전혀 안 친할 것 같은 거, 우리 학과에서 우리 반에서 제일 싫어하던 친구가 있는데 평소에 말 한마디도 안 섞고 지내다가 내가 어쩌다가 외국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가 조난을 당해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섬에 조난을 당하게 됐어요. 섬에서 1년 동안 혼자서 낚시해서 먹고 살다가 갑자기 저 멀리서 보니까 누가 막 수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섬으로. 봤더니 그 옛날에 1년 동안 한 번도 말도 안 하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도 거기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분자단과 분자단끼리 분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아주 적은 베이살 레벨의 기저 레벨의 그러한 상호작용 정도를 우리가 판데르발스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이설파이드 본드, 코발렌트 다이설파이드 본드, 공유결합 다이설파이드 본드는 이황화 결합은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 두 개 사이에서 일어나죠. 그때 하이드로젠이 두 개 빠지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가 빠지는 건 뭐예요? 옥시데이션, 산화죠. 그리고 can only be broken by the addition of two hydrogen. 그리고 그래서 수소가 가해지면 다시 원래 두 개의 시스텐으로 쪼개지게 된다. 그래서 산화될 때는 이 본드가 생기고 환원될 때는 이 본드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설파이드 본드는 굉장히 강한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그죠?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얘는 프로틴 컨포메이션에 굉장히 컴포 레지스턴스, 굉장히 큰 힘을 준다는 거죠. 일단 한번 만들어지기만 하면 수소결합 그런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인트라면 뭐예요? 인트라,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인터넷? 네트워크끼리, 여기저기끼리 서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게 인터넷이죠. 그리고 국가 사이에 그럼 인터내셔널, 반면에 회사 안의 전산망 그런 거 뭐래? 인트라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트라는 안쪽이고 인터는 서로 바깥쪽에 서로, 그죠? 그래서 인트라 몰레큘라 다이설파이드 본드 하면 한
폴리펩타이드 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우리가 인트라몰레큘라 다이설파이드 본드라고 하고, 인터몰레큘라 다이설파이드 본드는 between two different polypeptide,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 체인 사이에 생기는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우리가 인터몰레큘라 다이설파이드 본드라고 불러요. 어쨌든 얘네들은 인터몰레큘라 다이설파이드 본드는 두 개의 서로 떨어진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같이 붙여주는,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자, 다이설파이드 본드는 공유결합이었고, 비공유결합에 의해서 결합하는 것들을 볼게요. 아까 봤듯이 하이드로젠 반드, 그리고 아이오닉 반드도 있고, 판데르발스, 그리고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있다. 얘네들은 weaker, 코발렌트 본드보다, 공유결합보다 weaker한데, 얘네들이 모이면 강하다는 거죠. But collectively can strongly influence. 많이 모이면은 강해져서 전체의 단백질 컨포메이션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이드로젠들 볼게요. Forming water between amino acid and polypeptide chain via their R group. R 그룹 사이에서 일어난다.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하고 억셉터가 있죠. 도너. 도너는 어떤 걸 뜻해요? 하이드록실 아미노 그룹 have hydrogen atoms. 뭐 OH나 아미노 그룹에서 얘네들 하이드로젠 아톰이 covalently linked to more electronegative atom. 얘네들이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이고,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는 카보닐 or sulfide 그룹, 카보닐 여기 보시면 이러는데, 여기에 일렉트로 네가티브, 파셜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것들은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이고,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는 파셜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거, 그걸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오닉 본드 혹은 일렉트로스타틱 인터랙션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의 R그룹과 음전하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의 R그룹 사이에 일어나는 거. 피지올로지컬 pH에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 레지듀 두 개 외우더라고 그랬죠. 글루타믹 애시드하고 아스파르틱 애시드. 그리고 양전하를 띠고 있는 베이직한 아미노 애시드 세 개 외우라고 그랬죠. 라이신, 아르지닌, 히스티딘. 걔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They exert attractive forces over longer distances than some of the other covalent interaction. 아이오닉 인터랙션이 뭐 하이드로젠 반드 그런 것보다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어도 서로 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얘네들 차지가 생기는 것은 pH에 의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스파르틱 애시드, 글루타믹 애시드,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R그룹에. 하지만 걔네들은 pH가 굉장히 낮아지면은 걔네들이 차지를 안 띠죠. pH 의존적이에요. 반면에 히스티딘, 뭐 라이신, 아르지닌 이런 애들은 pH가 굉장히 높아지면 오히려 또 차지를 못 띠죠. 그래서 얘네들은 차지 의존적이라는 거죠. 차지 의존적. 그래서 pH 의존적이라는 거죠. pH의 변화에 따라서 pH를 변화시키면 얘네들의 아이오닉 인터랙션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판데르발스 인터랙션 아까 얘기했듯이 non-covalent bond를 이루는 몰레큘들이 have transient positively and negatively charged regions. 잠깐 그 charge가 이제 디스트리뷰션 되면서 잠깐 이쪽에 음전하가 아주 약하게 나타나고 이쪽에 음전하가 양전하가 아주 약하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끼리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 다이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아주 약한 인터랙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만약에 가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판데르발스 인터랙션 혹은 판데르발스 포스라고 부르죠.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아까 얘기했듯이 물하고 안 친한 애들끼리 모여 있는 것들. 자, 다이설파이드 본드, 그리고 하이드로젠 본드, 그리고 아이오닉 본드, 그리고 하이드로포빅한 것들 모여 있는 거. 그래서 판데르발스 인터랙션하고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은 대충 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질 않아요. 자, 단백질의 1, 2, 3, 4차 구조 이런 건 부적절하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단백질의 1, 2, 3, 4차 구조는 하지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1차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1차 구조는 그야말로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서열이에요. 그냥 데이터예요, 데이터. N말단을 왼쪽에 쓰고 C말단을 오른쪽에 쓰죠. 대부분의 몇몇 아랍 문화권을 제외하고는 우리 글자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죠.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존재하는 N말단을 제일 왼쪽에 쓰고 C말단 제일 마지막을 제일 오른쪽에 쓴다. 그래서 쭉 리니어로 쭉 일렬로 아미노산의 서열을 나열한 것이 바로 1차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뭐 데이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미노산 한 글자 어브리비에이션, 한 글자 축약을 많이 쓰죠. 그래서 M 메타이오닌, S는 세린, D는 아스파릭 애시드 이렇게.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는 아미노산 시퀀스와 인터랙션에 의지한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1차 구조죠. 세컨더리 스트럭처 2차 구조, 터셔리 스트럭처 3차 구조, 쿼터너리 스트럭처 4차 구조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자, 프라이머리는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다. 지금 여기까지 배웠죠. 그리고 세컨더리 스트럭처,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아미노산 시퀀스 이것들이 모여서 세컨더리 스트럭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알파 헬릭스와 베타 플리티드 쉿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3차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3차 구조들이 모이고 모여서 4차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1차 구조 이게 아주 잘 알려진 단백질인 우리 혈당을 조절하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성 호르몬인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의 바로 1차 구조예요. 아미노산 구조 쭉 나와 있죠. 폴리펩타이드 체인 하나하고 하나가 A 체인 짧은 거 그리고 B 체인이 두 개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배웠던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사이에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연결되어 있죠. 이러한 아미노산의 서열 정보를 우리가 primary structure라고 불러요. primary structure. 그래서 인슐린의 primary structure. 실제로 3차원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인슐린이요. primary structure는 formal designation of the amino acid sequence,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를 나타낸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왼쪽이 N 터미너스, 오른쪽이 C 터미너스 이렇게 씁니다. 인슐린 구조.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생어. 이게 DNA 시퀀싱도 역시 옛날에 생어 시퀀싱, 생어 이분이 개발했는데 이분이 역시 프로테인 시퀀스를 아미노산 시퀀스를 처음 알림으로써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분석하는데 다른 방법이 쓰이지만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을 했나? 단백질을 갖다가 엔자임 같은 걸 처리해서 작은 조각으로 단백질을 작은 조각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요 각각의 자른 아미노산 요 펩타이드 조각을 갖다가 뭐 HPLC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해서 그 안에 있는 아미노산의 빈도를 계산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뭐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에 따라서 뭐 단백질 이렇게 쭉 길게 하면 이렇게 잘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땐 이렇게도 잘라지고 그죠? 그래서 이것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여기 뭐일까 여기 뭘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부적절한 표현을 할 뻔했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러한 시퀀스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생어가 지금 보면 굉장히 답답한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pave the way, 길을 깔아줬다. 어떻게? 다른 단백질들의 시퀀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발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단백질 시퀀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단추를 끼워주신 거죠. 생어 이분이. 자,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바로 1차 구조는 아미노산 시퀀스이기 때문에 아미노산 서열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쵸? DNA나 mRNA 서열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시퀀스는 중요하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the order and identity of amino acid는 direct the formation of the higher order. 그래서 대부분 단백질의 1차 구조, 즉 아미노산 염기 서열만 알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알파 헬릭스를 잘 이루겠구나.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베타 슈트를 잘 이루겠구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모여서 뭐 어떠한 이러한 3차 구조를 만들겠구나. 3차원적인 구조를 만들겠구나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미노산 염기 서열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고, 그죠? 마치 알파고 이전 시절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체스 같은 경우의 수가 적은 게임은 사람보다 잘할 수 있지만 바둑 같은 경우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컴퓨팅 파워가 사람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슬프게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하지만 이 아미노산에 접힌 모양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은 아직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하기에는 워낙 변수가 많아가지고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대충 여기는 이런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만 파악이 된다고 해요.
자, 2차 구조와 3차 구조 볼게요. 2차 구조 알파 헬릭스. 뒤에 헬릭스 이렇게 헬릭스 나선을 꽂혀 있죠. 2차 구조를 이루는 두 가지 구조. 알파 헬릭스하고 베타 쉬트. 장모음으로 발음해야 돼요. 쉬트. 그죠? 그죠? 베타 평면하고 알파 헬릭스. 둘 다 누구에 의해서 안정화되냐? 역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안정화돼요. 그래서 알파 헬릭스와 베타 쉬트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결합은 수소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수소 결합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아미노산의 R 그룹이죠? 인가요? 아니죠. 그죠? 수소 결합이 일어나는 것들은 펩티드 결합에 펩티드 결합 이렇게 생겼죠. 거기에 NH와 CO 사이에서 물론 하나 펩티드 결합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펩티드 결합과 다른 펩티드 결합 여기 보시면 여기 펩티드 결합 여기 있죠. 여기와 여기 밑에 또 있죠.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죠. 점선이 바로 하이드로젠 반인데 여기 펩티드 결합에 여기 카본일 옥시전하고 밑에 있는 나이트로젠에 붙어 있는 수소하고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수소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폴리펩타이드의 지역적인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알파 헬릭스와 베타 쉬트가 대표적인 2차 구조다. 2차 구조는 펩타이드 결합 사이의 수소 결합 때문에 일어난다. 자, 쭉 폈을 때 보면은 여기 지금 헬릭스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양쪽을 당겨가지고 쭉 폈어요.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모든 펩티드 결합에 존재하는 요 카르보닐 카본과 요 이미노 요 하이드로젠이 수소 결합에 가담한다. 그래서 바로 쭉 펴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 카르보닐 옥시전이 옆에 있는 하나, 둘, 셋, 요 네 번째 옆에 요 NH와 네 번째 요 N으로 따지면 여기 하나, 둘, 셋, 넷이죠. 네 번째 옆의 요 이미노 하이드로젠과 수소 결합을 이룬다. 여기 있는 얘는 얘, 그리고 얘는 얘, 얘는 얘 이런 식으로 자기 네 칸 옆에 하이드로젠과 요 카르보닐 카본이 서로 수소 결합을 이루어서 결국은 이 알파 헬릭스를 이루는 모든 펩타이드 본드의 카르보닐 카본과 이미노 하이드로젠이 서로 수소 결합을 이루어서 단단하게 알파 헬릭스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반면에 베타 쉬트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카르보닐 카본하고 여기 이미노 하이드로젠 사이에 수소 결합.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평면 같은 형태를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폴리펩타이드 체인들이 옆으로 쫙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것들이 모이면은 결국 멀리서 보면 어떤 형태? 이렇게 병풍 같은 형태, 그죠? 병풍 형태를 이룬다. 그죠? 얘네들 아미노산 폴리펩타이드 체인들끼리 서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구조는 local regions of structure. 그 지역적인 구조를 뜻한다. 얘네들은 하이드로젠 본딩 때문에 일어난다. 알파 헬릭스하고 베타 쉬트만 알면 된다. 그죠? 알파 헬릭스는 스파이럴 인 쉐이프. 한 턴당 아미노산이 서로 3.6개 들어간다. 10턴에는 36개 들어간다는 거죠. 자, NH2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미노 그룹이라고 하고 CONH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얘를 이미노 그룹이라고 불러요. 이미노 그룹과 카르보닐 그룹 사이에 하이드로젠 본드에 일어난다. 자, 이미노, 아미노, 카르복실, 카르보닐 뭐 알아두시면 좋죠. 자, 알파 헬릭스 이렇게 다 파란 하이드로젠 반딩에 의해서 서로 안정화된다. 거리는 5.4 옹스트럼 정도 된다. 이렇게 그린 이유는 얘하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쪽에, 얘는 이쪽에 있는 거, 그죠? 다 모든 카르보닐 카본과 이미노 하이드로젠이 다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알파 헬릭스에서, 그죠? 자, 2차 구조 또 계속할게요. 2차 베타 쉬트는 병풍 구조라고 하죠. 병풍 구조. 그렇죠? 병풍 구조 혹은 베타 평면 구조. 옆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폴리펩타이드 분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분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유턴해가지고 돌아오면 여기서 이렇게 수소 결합이 일어나면 베타 쉬트 형태가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체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얘하고 얘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건데 공유 결합으로는 이 사이에서 일어나가지고 병풍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베타 쉬트는 extended sheet-like conformation, the successive atoms of the polypeptide chain located at peaks or troughs. peak 여기 이렇게 꼭대기하고 이 기저 부분에 서로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여기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R 그룹이 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베타 플리티드 쉬트 혹은 뭐 베타 평면 구조라고 부른다. 베타 쉬트는 알파 헬릭스와 마찬가지로 하이드로젠 반딩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지만 베타 쉬트는 may involve different polypeptide 또는 different regions of single polypeptide. 알파 헬릭스는 어차피 이렇게 자기가 요 일정한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베타 쉬트는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뭐 서로 다른 체인 간에 생길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생기다가 뭐 지멋대로 놀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지멋대로 막 놀다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여기가 베타 쉬트의 형태를 취한다. 예. 여기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parts of the polypeptide forming the beta sheet have the same polarity. same polarity는 뭐예요? 이쪽은 N 터미널, 이쪽은 C 터미널, 이쪽은 N 터미널, C 터미널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패럴럴 베타 쉬트라고 하고 반대로 여기는 이쪽이 N, 이쪽이 C. 근데 여기는 베타 쉬트를 이루고 있는데 이쪽이 N, 이쪽이 C면 우리 anti parallel 베타 쉬트라고 불러요. 베타 쉬트를 보여주고 있죠. 역시 이미노 그룹하고 카보닐 카본 사이에 어디? 펩타이드 본드를 이루는 그죠? 펩타이드 본드를 이루는 이미노 그룹과 카보닐 카본 사이에 수소 결합 때문에 베타 쉬트의 구조가 유지된다. 얘하고 얘는 방향이 같죠. 여기 N터미널, 이쪽이 C터미널, N터미널, C터미널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패럴럴 베타 쉬트. 반면에 얘는 여기가 C터미널, 여기가 N터미널이니까 엔타이 패럴럴 베타 쉬트.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와 세컨더리 스트럭처 볼게요. 어떠한 아미노 애시드, 예를 들어서 류신, 메타이오닌, 글루타메이트는 tends to form alpha helices. 이건 복수형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베타 쉬트를 잘 이룬다고 하는데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매번 조건마다 틀리고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니까. 반면에 이건 좀 알아둘 만하죠. 프롤라인 cannot form hydrogen bond. 프롤라인 알죠? R 그룹이 자기 아미노 그룹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프롤라인은 알파 헬릭스를 만들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요 자기 아미노 그룹하고 자기 아미노선의 R 그룹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젠 번딩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알파 헬릭스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여기 프롤라인이 나오면은 뚝 여기서는 알파 헬릭스가 못 만들어지고 그 다음엔 다시 또 프롤라인 이렇게 그 다음엔 프롤라인이 없으니까 다시 알파 헬릭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알파 헬릭스가 있다가 갑자기 꺾이거나 방향이 바뀌는 데는 프롤라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걔는 하이드로젠 반딩을 못 만드니까. 모티프스. 그래서 알파 헬릭스와 베타 쉬트들이 모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되는 단백질에서 그래서 이러한 세컨더리 스트럭처 어떠한 알파 헬릭스하고 어떤 베타 쉬트들이 모인 이러한 형태를 자주 발견되는 형태를 우리가 모티프라고 불러요. 모티프. 단백질의 어떤 모티프. 그죠? 자주 발견되는 단백질의 국소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있을까? 베타, 알파, 베타, 뭐 헤어핀 룹, 헬릭스 턴, 헬릭스 모티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볼게요. 뭐 뒤에 다시 나오니까 자, 뭐 베타, 알파, 베타는 베타 슛이 있다가 알파 헬릭스가 나오고 다시 베타 슛이 있는 거. 헤어핀 룹은 뭐 이렇게 다시 유타에서 돌아오는 거. 그리고 헬릭스 턴, 헬릭스가 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헬릭스 턴, 헬릭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단백질을 그린 그림을 많이 봤을 거야. 그죠? 여기서 화살표는 베타 평면, 화살표인데 이 화살표는 N터미널에서 C터미널로 가는 방향을 이렇게 뜻해요. N터미널, C터미널로 가는 방향. 여기서 N터미널, C터미널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베타 평면 구조를 뜻하는 것이고 화살표는 원통은 대개 알파 헬릭스를 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3차 구조를 이룬다. 알파 헬릭스를 원통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 이렇게 헬릭스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베타 쉬트는 아까처럼 보였듯이 패럴렐한 것도 있고 엔타이 패럴렐한 것도 있다. 그렇죠? 자, 베타, 알파, 베타 모티프 보세요. 베타 쉬 지나갔다가 알파 헬릭스 생겼다 다시 베타 쉬. 그래서 베타, 알파, 베타 모티프 이런 것들이 커다란 단백질의 중간에 어디 많이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 베타, 알파, 베타 모티프가 발견된다. 그리고 너도 발견되니 나도 가지고 있어. 이 단백질과 이 단백질은 똑같이 베타, 알파, 베타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헬릭스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헤어핀 루프 모티프 베타 슛이 한번 진행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수소 결합을 이루어서 베타 슛 형태를 만드는 거. 이걸 헤어핀 루프라고 하고 헬릭스 턴 헬릭스는 역시 유턴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베타 슈트가 아니라 알파 헬릭스다. 그렇죠? 그래서 알파 헬릭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베타 슈트는 초록색으로 그렸어요. 이게 바로
국소적인 2차 구조인 알파 헬릭스와 베타 쉬트가 모여서 전체적인 2차 구조의 상위 단계, 2차 구조들이 모이고 많은 2차 구조들이 모이고 모여서 뭘 만든다고요? 3차 구조, 터셔리 스트럭처를 만든다는 거죠. 터셔리 스트럭처 만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3차 구조 볼게요. 3차 구조는 앞에서 배운 2차 구조들이 모이고 또 그 외에 단순히 예측할 수 없는 아미노산 R그룹들의 상호작용 등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3차원적인 구조를 말한다. 단백질은 우리처럼 다양한 3차 구조를 가지지. 자, 단백질의 1차 구조만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알려는 노력은 오랫동안 있었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단백질의 정확한 3차 구조를 만들려면 단백질 결정을 만들어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엑스레이 회절 분석법 등을 통해서만 완벽한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3차 구조 볼게요. 3차 구조는 reflect the unique aspects of the amino acid sequence because it depends on the interaction between of the R groups. R 그룹 사이와 사이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3차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네들은 알파 헬릭스나 베타 쉬트와 같은 2차 구조와는 달리 레퍼더티브하지 않다. 반복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어떠한 3차 구조가 생길지 아미노산 시퀀스만 가지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해서 3차 구조가 만들어지냐? sum of 다 합쳐지는 거죠. hydrophobic residues avoiding water. hydrophobic residue는 서로 물과 안 친해서 안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죠. hydrophilic residue는 물과 친하니까 밖으로 나오려고 하죠. 물 있는 쪽으로. 그리고 repulsion 똑같은 차지를 띠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음전화와 음전화 사이에 밀치는 그런 것들, 양전화와 양전화의 사이에 밀치는 힘, 또한 서로 다른 전화 사이, 양전화와 음전화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만들어진다. 네이티브 컨포메이션. 그래서 가장 스테이블한, 가장 안정적인 3dimensional structure of particular polypeptide는 우리가 native conformation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native conformation은 뭐야? 딱 뻗어가지고, 그죠? 뻗어가지고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여기 다이소에서 하나 샀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안정적인 컨포메이션이죠. 가장 불안한 컨포메이션은 뭐야?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들이 딱 추는 거 뭐 이런 거죠. 손으로 딱 짚고, 그죠? 이러고 뭐 1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저는 0.1초도 못 있어요. 이게 네이티브 컨포메이션이고 이게 불안정한 컨포메이션이죠. 그래서 단백질은 당연히 이렇게 가장 편한 컨포메이션을 찾아간다는 거죠. 자연계에서 이렇게 존재할 확률이 단백질이 자기가 가장 편한 형태를 취할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죠. 네이티브 컨포메이션을 취할 확률이 제일 높다. 단백질은 우리가 그 모양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파이브러스 프로테인, 길쭉한 거, 그죠? 그리고 글로뷸라 프로테인, 대충 보니까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 그죠? 파이브러스 프로테인은 extensive regions of secondary structure, highly ordered, repetitive structure. 왜? 쭉 뻗어야 되니까 비슷한 게 많이 발견되겠죠. 뭐가 많이 발견될까? 알파 헬릭스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되겠죠. 실크, 우리 비단을 만드는 파이브로인, 그리고 우리 머리칼 같은 걸 만드는 케라틴,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콜라겐, 역시 우리 피부에 있는 피부 밑에 여러 가지 결합 조직에 있는 엘라스틴, 이런 단백질들이 바로 이러한 파이브러스 프로테인, 길쭉한 단백질이다. 자, 칼을 이루는 케라틴 볼게요. 알파 케라틴이라는 헬릭스죠.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얘들이 모여서 프로토파이브릴 또 모여서 마이크로파이브릴 모여서 매크로파이브릴 뭐 이렇게 이룬다.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은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라이보뉴클레이즈 이번엔 구형 단백질. 언뜻 보면은 뭐 구형에 가깝죠, 그죠? 여기 보세요. 똑같은 다 라이보뉴클레이즈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는 베타 쉬트를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로 보여줬고 알파 헬릭스를 파란색 원통으로 보여주고, 반면에 여기 베타 쉬트를 빨간색 화살표로 보여줬고 알파 헬릭스를 초록색 이렇게 코일로 보여줬는데, 그죠? 여기 있죠. 이런 것들 랜덤 코일이라고 부르죠. 모양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거. 반면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건 스페이스 필링 모델이라고 원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스피어로 형성했을 때는 이러한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다 같은 라이보뉴클레이즈예요.
RNA를 분해하는 그러한 효소죠. 이게 세포생물학책, 생화학책에 단백질의 3차 구조하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그죠? 제일 많이 가장 파퓰러하게 구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뷸라 프로테인의 대표적인 예죠. 글로뷸라 프로테인 may be mainly alpha helical, 또 mainly beta sheet, or mixture of both. 그렇죠? 이것저것 서로 섞여서 여러 가지 2차 구조들이 섞여서 만들어진다. 볼 앤 스틱 모델. 자, 볼 앤 스틱 모델. 각각의 아톰을 갖다가 볼, 그리고 걔네들끼리 연결하고 있는 공유 결합을 짝대기로 나타낸 게 볼 앤 스틱 모델이고, 스파이럴 앤 리본 모델. 스파이럴 알파 헬릭스, 리본, 뭐 화살표로 리본이라고도 해요. 리본 모델.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어떤 단백질은 알파 헬릭스만 많은 단백질들이 있고, 어떠한 단백질은 베타 쉬트만 많은 단백질도 있고, 어떠한 단백질은 적당히 두 개가 섞인 단백질도 있다. Many globular proteins have domain. 도메인은 뭐야? 도메인은 discrete, 서로 떨어져 있는 locally folded unit of tertiary structure, usually with specific function. 어떤 단백질에 이렇게 생긴 부위가 있는데, 얘도 이런 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단백질, 이런 단백질도 비슷하게 생긴 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얘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우리가 같은 도메인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어떠한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메인은 typically 50에서 350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알파 헬릭스하고 베타 시트가 packed together, 지들끼리 잘 모여져 있다.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은 비슷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단백질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여러 가지 도메인을 있죠. 여기 또 이러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러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도메인, 여기 하나의 도메인, 하나의 도메인,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오뚜기 같은 경우에 보면 오뚜기가 이렇게 생겼나? 오뚜기 같은 경우에 단백질이 오뚜기 같이 생겼다 그러면 되게 두 개의 도메인, 머리 도메인, 몸통 도메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각각을 도메인이라고 얘기한다. 서로 약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실제로는 연결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자, 3차 구조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렇죠? 자, 3차 구조 끝났으니까 4차 구조 볼게요. 4차 구조. 단백질의 4차 구조는 우리들과 같이 서로 다른 혹은 같은 3차 구조를 가지는 폴리펩타이드들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드는 구조를 얘기한다. 그런데 4차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가 무슨 힘으로 붙어 있는 거죠? 서로? 좋은 질문이야. 3차 구조를 유지를 위한 화학결합이 모두 사용된다. 수소결합, 이온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판델브라스 상호작용, 그리고 공유결합인 이온화결합도 쓰인다. 우리 이뮤노글로뷸린 있죠? 항체 보면은 라이트 체인하고 헤비 체인, 이 네 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Y자형으로 많이 그리지만 실제로 이렇게 뭐 이 정도의 모양에 가깝겠죠. 얘네들끼리 서로 붙이고 있는 네 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떨어지지 않게 붙이고 있는 것은 바로 다이설파이드 본드죠. 이황화 결합. 그렇죠? 4차 구조를 만드는 데는 이황화 결합도 쓰인다. 그래서 콜터너리 스트럭처 4차 구조는 멀티머릭 프로테인, 단위체 단백질에는 쓰이지 못하고 여러 개의 서브 유닛을 가진 단백질에만 4차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가 뭘까? 바로 우리 혈액 속에서 피에서 산소를 나누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 두 개의 알파 서브 유닛과 두 개의 베타 서브 유닛이 4차 구조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이죠. 4차 구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스폰테이너스, 저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몰레큘러 샤페론은 뭐냐? 다른 단백질에 접힘을 도와주는 그러한 도우미 단백질이에요. 샤페론은 다른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는 걸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른 단백질들끼리 4차 구조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다른 단백질들의 구조를 제대로 취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우미 단백질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샤페론이라고 불러요. Higher levels of assembly는 possibly in the case of protein often organized into multi-protein complex. 4차 구조니까 좀 더 높은 레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단백질들은 common multi-step process를 통해서 접혀진다.
자,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야, 우리 대사 과정에 작용하는 효소인데 얘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 enzymes and 5 other proteins. 멀티 엔자임 컴플렉스. 그렇죠?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하나가 아니라 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워낙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촉매하는 화학 반응이 생화학 반응이 워낙 복잡하고 쉽게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많은 단백질들이 모여서 떼를 이루어서 그러한 효소 집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멀티 프로틴 컴플렉스라고 해요. 대표적인 얘기가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자, 파이루베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굉장히 많은 폴리펩타이드 체인들이 모여져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아우터 E1 엔자임 옐로우, 그리고 BP3 엔자임 레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단백질 끝났고요. 이번엔 헥산, 누클레이크 애시드, 누클레이크 애시드. 왜 헥산이라고 부를까? 세포 안에 핵에 주로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핵에 주로 DNA가 많이 들어있죠. 물론 핵에만 있는 건 아니죠. 메신저 RNA 같은 건 주로 핵 바깥에 세포질에 있죠. 하지만 처음에 핵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헥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핵에 있는 시크만산 애시드, DNA 데옥시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 RNA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를 통틀어서 헥산이라고 한다. 물론 핵 밖에 또 존재한다. 자, 핵 여기 있죠. 핵. 자, DNA는 대부분 두 가닥 더블 스트랜디드로 이루어져 있고 중요한 오리지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가 더블 헬릭스로 있는 이유는 나머지 하나가 카피본인 거죠. 여러분들 외국에 여행 나갈 때 부모님이 야, 너 가서 여권 잊어버리면 큰 코 다치니까 미리 어디 복사해가지고 뭐 카피본이라도 하나 어디다 뭐 넣고 다녀라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핵 안에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완전 소중하기 때문에 한 가닥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요. 이게 뭐 고장 나거나 그러면 이거 원래 뭐가 있었더라 알 수 없죠. 하지만 한 카피가 더 있으면 이쪽 염기서열을 보고 이쪽 염기서열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DNA가 우리 이중나선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RNA는 어떤 종류가 있죠? 뭐 요즘은 더 많은 종류의 RNA가 알려져 있지만 고전적으로는 전령 RNA, 메신저 RNA, DNA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세포질로 이동해서 단백질 합성에 그 정보를 이용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령 RNA, 메신저 RNA죠. 그리고 얘는 단백질 공장인 라이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을 직접 담당하는 촉매하는 그러한 RNA예요. 라이보솜 RNA. 그리고 단백질 합성할 때 아미노산을 하나씩 데리고 오는 친구가 있죠. 그죠? 얘는 전달 RNA, tRNA, 트랜스퍼 RNA, 아미노산을 달고 다니는 RNA죠. 누클레이크 애시드, DNA는 데오스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 그리고 RNA가 가지고 있는 당은 우리가 RNA, 라이보스, 그리고 DNA는 데옥시라이보스. 라이보스와 데옥시라이보스의 차이는 뭘까요? 라이보스에서 데옥시 뭘 떨어뜨린다는 거죠. OH 그룹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왜 디하이드록실이 아니라 디옥시라고 하면 OH가 떨어지면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대신 H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산소만 떨어진 거나 다름없으니까 얘는 얘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데옥시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DNA serves as the repository of genetic information.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RNA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DNA에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메신저 RNA는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핵 밖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 메신저 RNA는 핵 밖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라이보솜이 붙어서 트랜스퍼 RNA가 아미노산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아미노산을 쭉 붙여가지고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죠. 이 과정이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 하죠. 트랜슬레이션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RNA와 폴리펩타이드 합성, DNA resides mainly in the nucleus. The nucleus, 핵은 major site of RNA synthesis. 당연히 DNA가 핵 안에 있으니까 DNA 정보대로 RNA를 만드는 트랜스크립션은 어디서 일어날까? 당연히 핵 안에서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segment of DNA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mRNA로 만들어지고 mRNA는 밖으로 나가게 되고 핵공을 통해서
핵에 있는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은 세포질에서 이루어진다. 트랜슬레이션은 라이보솜 뭘로 이루어졌어요? 라이보소말 RNA. RNA 잔뜩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트랜스퍼 RNA가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메신저 RNA에 있는 코돈에 결합하면서 아미노산을 쭉 연결시켜가지고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만들죠. 그렇죠? Several new types of RNA have been recently discovered. 야, 그거 말고도 지금까지 가장 고전적으로 몇십 년 동안 mRNA, 메신저 RNA, 라이보소말 RNA, 트랜스퍼 RNA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발견됐죠. 뭐 마이크로 RNA, 그리고 스몰 인터피어링 RNA, 스몰 인더지니어스 RNA, 얘는 다운 레귤레이트. 어떠한 유전자의 발현을 오히려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스몰 인터피어링 RNA는 또 밖에서 들어온 것도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것들. siRNA라고 우리가 불러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작은 RNA들. RNA와 DNA는 only 4 different types of nucleotide. 얘네들을 이루는 모노머를 우리가 누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모노머릭 유니트. 5 carbon sugar, 라이보스 혹은 데옥시라이보스. RNA의 경우에는 라이보스, DNA의 경우에는 데옥시라이보스. 그리고 나이트로젠 컨테이닝 아로마틱 베이스. 얘는 애시드 베이스 할 때 베이스가 맞아요.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DNA에서는 DNA나 RNA 핵산에서는 그러한 고전적인 산염기에서의 그 베이스 역할은 상당히 줄어들어 거의 하지 않고 실제로는 수소 결합을 만드는 역할을 주로 담당해요. 근데 얘를 우리가 베이스라고 불렀으니까 그 관성으로 계속 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수소 이온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세포 안에서 염기들끼리 주로 가장 중요한 게 염기산 결합, 수소 결합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염기로서의 성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도 얘네들이 근본적으로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베이스라고 부른다, 염기라고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베이스는 퓨린 혹은 피리미딘이다. 퓨린은 고리가 2개, 피리미딘은 고리가 하나.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죠. 자, DNA를 이루는 누클레오타이드죠. 누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노란색 포스페이트 인산 그룹, 그리고 파란색으로 쉐이딩되어 있는 당. DNA의 경우에는 데옥시라이보스, 여기 2' 탄소에 하이드로젠이 있죠. 반면에 라이보스는 2' 탄소에 뭐가 있어요? OH 1', 2', 3', 4', 여기 5'. 그쵸? 5탄당이지만 모든 꼭지점에 다 탄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꼭지점에 산소가 있죠. 반면에 하나의 탄소, 5번 탄소는 고리 밖으로 나와 있어요. 5번 탄소는. 염기는 뭐 DNA나 RNA에 쓰이는 게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도 있지만 많이 쓰이는 것들은 5종류. 그래서 퓨린은 3종류. 퓨린은 2종류. 아데닌하고 구아닌. 그리고 피리미드는 DNA에 쓰이는 타이민과 사이토신, 그리고 RNA에만 쓰이는 유라실. 그죠? 그리고 유라실은 역시 사이토신은 역시 RNA에도 쓰인다. 그죠? DNA만 쓰이는 타이민, RNA만 쓰이는 유라실, 그리고 DNA와 RNA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피리미딘인 사이토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ugar base portion without phosphate. 자, 누클레오타이드. 얘네들이 다 있으면은 누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 포스페이트 막 없고 이렇게만 있을 때 우리 누클레오사이드라고 불러요. 누클레오사이드. 자,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베이스의 이름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타이민, 누클레오사이드. 당이 붙으면 아데노신, 구아노신, 사이티딘, 유리딘. 여기는 왜 없냐? RNA, 타이민은 RNA에 안 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DNA의 경우에는 데옥시아데노신, 데옥시구아노신, 데옥시사이티딘, 데옥시타이미딘. 누클레오타이드의 경우에는 뒤에다 포스페이트를 붙이면 되죠.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구아노신 모노페이스 포스페이트. 이런 식으로 명명법이죠. 누클레오사이드 모노포스페이트,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ADP. 그리고 우리 몸의 에너지 원천인 ATP,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누클레오사이드와 누클레오타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자, 염기 플러스 당은 누클레오사이드, 누클레오시드 우리나라 말로는. 염기 플러스 당 플러스 인산은 누클레오티드, 누클레오타이드. 그죠?
nucleic acid는 linear polymers of nucleotide. 누클레오타이드 쭉 연결된 거죠. by 3' 5' phosphodiester bridge. 3' 5' 뭐냐? 당의 3번 탄소와 3' 탄소와 5' 탄소를 왜 3번, 5번이라고 안 그러고 프라임을 붙이냐? 다시가 아니라 프라임이야. 대시는 이거고 프라임은 위에 붙이는 거. 이 라이보스를 이루는 탄소가 1', 2', 3', 4', 5' 탄소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1, 2, 3, 4, 5라고 안 부르냐면은 1, 2, 3, 4 그 번호는 어디에 쓰이냐면 이 염기에 있는 질소 혹은 탄소를 네이밍 하는데 그냥 1, 2, 3, 4, 5라고 번호를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요 라이보스나 데옥시라이보스에 있는 탄소는 우리가 1, 2, 3, 4, 5라고 안 하고 1', 2', 3', 4', 5'이라고 해요. 3', 5' 포스포다이에스터 브릿지라는 건 뭐냐? 3' 탄소와 5' 탄소 사이에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So polynucleotide formed by this process has directionality. 우리가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 가지고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될 때 한쪽 끝은 N터미널이고 한쪽 끝은 C터미널이었죠. 마찬가지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되어서 뉴클레익 애시드가 될 때도 한쪽 끝은 5', 한쪽 끝은 3'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을 N터미널에서 C터미널처럼 썼듯이 DNA 혹은 RNA를 이루는 염기 서열도 5'에서 C' 쪽으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쭉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 이쪽이 5'이고 오른쪽이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뉴클레오사이드 이름 정도는 외워주시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염기하고 염기 연결됐다. 아까 3' to 5', 3' to 5'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라고 했죠. 자, 우리 에스터가 뭐예요? 에스터가 COO 이 본드가 에스터죠. 근데 이 에스터가 양쪽에 있으니까 COO 이러면 우리가 다이에스터라고 하죠. 다이에스터인데 여기 카본이 아니라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 부르냐? 이거 우리가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 알겠죠? 이쪽으로 봐도 에스터, 이쪽으로 봐도 에스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러한 본드를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라고 하는데 3' 탄소와 5' 탄소 사이에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 5' 대시 포스포다이에스터 다이란 두 개죠. 에스터가 두 개인 본드를 만든다. 이러한 결합이 쭉 연결돼서 DNA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DNA 두 가닥은 저렇게 염기들이 수소 결합을 해서 붙어 있죠. 수소 결합을 해서 붙어 있고 한 가닥은 3'에서 5' 방향. 그렇죠? 이쪽은 3'에서 5' 방향. 반대쪽 방향은 위쪽이 3', 위쪽이 5' 방향. 이렇게 해서 방향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DNA 두 가닥은 서로 방향성이 서로 달라요. 5', 3', 5' 이렇게 이것들을 DNA 두 가닥이 서로 엔타이 패럴랄 역평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쪽은 5'엔드, 이쪽은 3'엔드, 이쪽은 3'엔드, 저쪽은 5'엔드 이런 식으로 그죠? 뉴클레익 애시드 합성은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거죠. RNA를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뭐 GTP, ATP, TTP, TTP, UTP 이러는데 그래서 통틀어서 앞에다 N을 붙여서 NTP라고 부르고 DNA는 우리 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죠. 그래서 DATP, 뭐 DGTP, DTTP, DCTP 이런 것들을 네 개를 통틀어서 DNTP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DNA, 얘네들은 RNA, 그죠? 얘네들이 molecule is called template 그리고 correct base pairing. 그래서 템플레이트 주형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들어졌는데 여기 A니까 여기 T를 넣어야지. 여기 G니까 C를 넣어야지. 여기 C니까 G를 넣어야지. 여기 T니까 A를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이쪽에 새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이쪽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의 주형, 즉 템플레이트가 되는 거죠. 템플레이트. 그렇죠? 그래서 complementary relationship 서로 상부적이라는 거죠. T에는 A, G에는 C, C에는 G. 그래서 이 염기 결합은 항상 퓨린하고 피리미딘 사이에서 일어나죠. A라는 퓨린과 T라는 피리미딘, G라는 퓨린과 C라는 피리미딘 사이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A는 T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A와 T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2개, C와 G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3개 일어난다. 어느 결합이 더 강할까?
당연히 G하고 C 사이의 결합이 더 강하겠죠. 수소 결합이 세개니까. 프란시스 크릭과 제임스 왓슨이 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1953년에 처음 발표했죠. 그죠? 물론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그 여성 과학자의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데이터가 없이는 이 사람들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DNA 더블 헬릭스는 consists of two anti-parallel 역평행인 complementary. complementary란 게 뭐예요? 한쪽 염기 서열을 하면은 다른 쪽 염기 서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서로 complementary 상보적이다. DNA twist around a common axis. 이 공통적인 가상의 축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이중 나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To form right-handed spiral structure. right-handed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면에 거꾸로 그리면 안 되죠. 이게 right-handed 헬릭스예요. 방향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오른쪽에 있는 스트랜드가 이렇게 위로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려야만 해요. 자, RNA는 normally single-stranded, 되게 single-stranded다. RNA 스트럭처는 베이스 페어링에 also dependent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RNA가 single-stranded 하긴 한데 지금 혼자서 여기서 이렇게 염기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e pairing is usually between bases in different areas of same molecule. DNA 경우는 얘하고 서로 다른 몰레큘이에요. 이 하나의 가닥하고 다른 가닥하고 서로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 A하고 얘 B는 서로 다른 분자예요. 서로 다른 분자가 이 수소 결합인 염기 결합으로 베이스 페어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자 사이에 염기 결합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반면에 RNA의 경우에는 하나의 RNA 분자 사이에서 다양한 수소 결합으로 베이스 페어링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DNA 몰레큘은 더블 스트랜디드 헬릭스이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anti-parallel complementary.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inside 이 포스페이트는 물하고 친하니까 얘들 바깥으로 나와 있고 염기들은 물하고 안 친하니까 보시면은 물하고 친한 부분도 있지만 안 친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되게 안으로 숨어 있죠. 그죠? 그리고 DNA 메이저 그루브와 마이너 그루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 진도를 다 뽑으려고 했는데 좀 힘드네요.